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서 서청원, 나경원 의원 등 거물급이 빠진 가운데 2주 정도 남겨놓은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기를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성임 앵커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대표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했던 비박계 3선의 김용태 의원은 공약 발표에서도 선봉했었습니다. 단상 앞을 떠나 마치 신제품 발표회를 방불케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젊음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는데요. 먼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공약 발표 들어보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49살의 당대표 김용태의 새누리당을 말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그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비박 5선의 정병국 의원도 개헌과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의 혁신안을 들고 여의도 당사를 찾았습니다. 또 정 의원은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외부 중도 세력까지 포용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큰 집을 짓겠습니다. 중도 세력까지 모두 새 집에 모셔. 친박계 3선의 이정현 의원도 상시 공천제 등을 꺼내들면서 공약 발표에 동참을 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당선이 된다 손 치면은 당 대표가 바로 양복을 입은 모습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잠바와 면바지를 입은 당대표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친박계로 분류되는 5선의 이주영 의원은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내 계파를 초월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최고 적임자임을 자신하면서 당대표로서 강점을 피력했습니다. 이 주말 동안 현장 표심 공약에 열을 올린 한선교, 주호영 의원도 조만간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 선거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 2주 정도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늦게 이제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좀 나온 소식인데 김무수 전 경기지사가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초에 이제 대권 도전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권을 좀 접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대권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민심이 이미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과 붙어서 결국에 이제 여당의 즉 새누리당의 가장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대선에서 후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형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더 중요한 건 이제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새누리당 경선은 당권 경선은 친박계 비박계 구도의 어떤 싸움이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대형 주자들이 이제 출마 포기를 하면서 그렇죠. 약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어떤 틈새가 발생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 기회를 한번 회복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큰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안 그래도 뭐 저 2부 리그가 펼쳐지고 있어서 네네. 국민들도 별 뭐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데 예. 김문수라는 뭐 많이 좀 퇴색은 됐습니다만은 한때의 김문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거물급 그 인사가 다시 또 그 당권에 도전하겠다. 예. 그 일간지 인터뷰를 보면은 대권을 과감히 포기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은 네네. 확실하게 이 당권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예. 김문수 전 지사가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오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대권은 좀 접어두고 내가 당권 잡겠다. 뭐 손학규 고문이나 김문수 전 지사의 어떤 저는 그 고민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네네. 좀 메시지가 담긴 그런 그 어떤 그 발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는 뭐 뚜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별로 이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큰 변수가 되는데 네네네. 저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정치권에서 새로운 모습인데 그렇죠. 과연 그런 메시지를 들고 나오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뭐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는 그 비박계 가운데 뭐 1등이 될 만한 후보 밀어주겠다. 당초에 이제 누구죠? 김무성 전 대표. 제 성함이 전 생각이 안 나네요.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1등이 될 만한 비박 후보를 밀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김문수 전 경기지사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이제 의중에 좀 두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비박계 후보들이 지금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선두주자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는 네네. 그 고민이 비박계에 있는 거거든요. 예, 예. 특히나 비박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약간의 열세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요번 뭐 이 당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예, 예. 그 고민이 김무성 전 대표한테는 있는 거죠. 따라서 뭔가 좀 더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를 지금 물색하는 와중에 네. 그 정도의 어떤 거물급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비박계 나름의 어떤 정치 공학적 차원의 계산인 거죠. 예. 이게 또 다른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즉 비박계든 뭐 친박계든 네네. 뭔가 이 결국에는 이제 그 개파 구도 속에서 뭔가 후보자들을 만들어낼 때 또 다른 개파는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동전의 양면처럼 네네.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비박계의 어떤 단일 후보로 지금 누구죠? 김문수 예, 전 김문수 경기지사요. 전 의원을 이제 지원을 한다면 네네. 반대로 이제 친박계도 거의 유사한 그런 어떤 단일화 과정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친박 대 비박의 어떤 구도 즉 개파 경쟁의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네. 이제 김 교수님 견해하고 좀 다른데 네네. 김문수 전 지사가 비박계라고 이렇게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가 그 최근 그 몇 년간 행보를 보면은 예,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자세 많이 취했거든요. 총선 당시 어떤 메시지를 봐도 사실은 좀 친박 쪽 박근혜 네. 대통령의 의중을 좀 전달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대권 주자의 꿈도 있었고 예. 또 그 총선이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죠.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친박이냐 하는 예. 것도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 그 혁신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때 예. 김무성 대표가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김무성 그 대표하고 김문수 전 지사하고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치권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과연 김문수 전 지사를 뭐 친박이냐 비박이냐 단정져 가지고 한 그 그룹의 어떤 대표 주자로 띄운다. 이거는 너무 언론에서 앞서가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남은 최대 변수라면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개파를 대표할 만한 대표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가 아닐까 싶은데 친박계 주자들은 일단 지금 나온 후보들이 전부 완주를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서청원 의원이 모레 27일이죠. 친박계 만찬 회동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리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녹취록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개파의 어떤 와해 이런 상황까지 이제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종의 이제 개파의 좌장으로서 개파의 의원들을 좀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예. 특히나 이제 당 경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놓지 않는다면 사실상 여기서 비박계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예. 현재적으로 이 친박계 의원들을 전부 결집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이 가운데서 뭐 가능하다면 아마 단일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뭔가 한 명을 지원해서 네.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여기서 보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는데 예, 예. 문제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 여기서 출발점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취록 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녹취록 파문의 사실 주 대상자가 네. 사실은 서청원 의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을 지역구 공천하고자 그런 어떤 녹취록의 어떤 내용들이 전개된 것인데 예. 그런 부분들의 당사자가 이 모임을 주선하고 또 거기서 뭔가 하나를 뭘 모색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모양이 썩 편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지금 친박계 지금 당권 주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좀 불참을 하겠다라는 네. 뜻을 밝힌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보면은 지금 거론되는 홍문정 의원 정도는 참석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 당권 그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분들이 다 접었잖아요. 예. 뭐 최경환 의원이 많이 접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는 가지 않을 걸 생각이 되는데 예, 예. 홍문종 의원의 지금 거치가 문제입니다. 예. 홍문종 의원이 뭐 뚜렷하게 지금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뭐 접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면은 그날 그 만찬에서 어떤 홍문종 의원에 대한 얘기가 잘 모이면은 네. 홍문종 의원이 그 친박의 그 대표 주자로 그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홍문정 의원이 이게 친박의 대표성이 좀 과연 100% 갖고 있느냐, 예, 예. 또 친박 내에서도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우리 언론인들 잘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100%가 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100% 의견을 모아지는 이런 분위기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 네네. 이게 안 된다면은 단순히 저녁 먹는 모임에서 예. 최고위원들 어떤 그 정리 예. 이 부분만 얘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궁금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 연합뉴스 기자가 통화를 한번 해봤나 봅니다. 홍문정 의원하고 출마 계획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출마하는 게 맞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출마 결심을 좀 굳히게 된 것 같은데 굳혔을 경우 27일 이 자리는 분명히 홍문정 의원에 대한 뜻을 모으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군요. 그렇죠. 뭐 친박은 지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거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최경환 뭐 정말 그 물건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안 나간다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이 이제 홍문정 의원인데 네. 홍문정 의원이 그 실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중적인 지지나 네. 친박 내에서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홍문정을 내세웠을 때 네.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27일까지 치열하게 고민이 전개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이 단일화라는 거는 사실 뭐 홍문정 의원이 나와서 상징성을 갖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하나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더 중요한 거는 단일화는 일종의 양보와 협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목표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네네. 27 모임에서 일종의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같이 참석 안 한 의원들은 네. 그거를 뭐 수용할 하등 이유가 없죠. 별로 없는 것이죠. 네네. 따라서 만약이라도 뜻이 있다면 합류를 그렇죠. 그날 모임에 가야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거기 가지 않는다는 건 나는 그런 의사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도 네. 그 안에서의 어떤 찻잔 속의 어떤 태풍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전당대회 기준이 지금 정해진 게 그 7명 정도 되면 그때부터 컷오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5명 이상부터는 그렇죠. 6명까지는 안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분이 6명인데 홍문정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7명. 7명이 되면 컷오프 예선을 분명히 하게 되겠군요. 그럼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변수가 좀 될까요? 그 부분?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문수 전 의원까지 포함이 그렇죠, 되면 그렇죠. 8명이면 거의 이제 컷오프는 무조건 한다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개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네. 지금 5명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5명으로 줄어들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개파 표 이제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비박이든 친박이든 한 명에게 몰아주지 않으면 그렇죠. 표의 분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때에는 각 정파가 하나의 어떤 자기들이 지지한 한 명의 어떤 후보들을 모으는 모색을 더 치열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네. 분명히 표가 분산이 되면 대표성의 면에서도 떨어지고 권위도 좀 떨어질 텐데요. 네. 분명히 이 부분에서 그 힘겨루기가 좀 예상이 되겠네요. 근데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또 여론조사 부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비박이라든가 친박의 그 대표 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 여론조사 부분에서 과연 월등하게 그 점수를 받고 있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친박 비박 둘 다 두 분야 진영의 그 대표들이 점수를 못 받고 있다. 네. 그렇다면은 약간 그 중도 성향의 그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이주영 의원 쪽에서의 그 어떤 그 힘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 홍문정 의원이 뭐 친박계에 지금 그 어떤 그 움직임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동안에 홍문정 의원이 그 삐끗삐끗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잘 네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친박과 그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친박 핵심인 다른 그 세력들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많이 조화를 못 이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비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태 의원 지금 49의 젊음을 가시하고 있지만 네. 과연 새누리당 내에서 김용태 의원이 그렇게 충분하게 본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이런 그 두 진영 사이에 네. 그 중도로 남아 있는 이 부분도 정확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양쪽의 개파 쪽보다는 중도 쪽의 표가 몰릴 가능성도 분명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네. 가능성도 있겠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사실은 이런 개파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가운데는 이제 비어지게 된다. 네네. 양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정반대 그래서 의견이시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출마할 때는 책임 정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책임질 사람이 져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친박계와의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다가 예. 친박계 대표 주자들이 쑥 빠져나와
나오고 틈새가 벌어지면서 친박계 대표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표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 화합이라든가 뭐 용광로라든가 뭐 이런 어구를 지금 구사하고 예,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건 이제 표를 더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것이 계파 분쟁이 없을 때, 즉 각자 도생의 상황에서는 그게 그들만의 상황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네. 이게 둘로 딱 쪼개진다 그러면 사실상 거기 가운데는 공허한 존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정반대 의견인데 어떻게 좀 결론이 나올지 좀 궁금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하나는 마이너리그라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최고위원 이번에 이제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최고위원 별도로 뽑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주말 사이에 특히 이제 관심 모으는 게 비례 초선 의원으로는 이례적인데요, 사실은. 최연애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게 여성 몫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면은 무조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뭐 여러 명이면 그런데 지금 이은재 의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둘이 이제 붙는 건데 네. 이은재 의원만 해도 재선인 거죠. 그런데 초선이 이렇게 근데 심지어 비례란 말이에요. 예, 비례죠. 네. 그런데 이분이 처음 들어설 때부터 사실은 코레일 사장에서 바로 이제 비례 앞순위를 받으면서 논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여성 몫의 최고위원을 노린다. 네. 이거는 이제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것에 어떤 틈새를 한번 결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뭐 자기의 어떤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를 조기에 좀 올려보겠다. 네, 네. 즉 선거를 통해서 네. 뭐 그런 어떤 계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 예. 뭔가 당에서 뭘 하겠다. 예. 그러니까 초선으로서 비례로서 한다 예. 그러면 뭔가 메시지가 더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것보다는 뭐 뭔가 여성 몫으로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가 더 강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단순히 경쟁률이 낮아서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출사표를 던졌을까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네네. 이 친박이 이제 이은재 의원이 등장했을 때, 네.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투입을 시킨 겁니다. 네. 본인의 의지도 좀 있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친박 쪽에서 여성목 최고위원회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비박계를 대표하는 이은재 의원의 말로 대표적인 비박계입니다. 예. 비박계 중에서도 친이계, 아주 MB 대통령하고는 아주 친한 이런 분이고 강남에서 이번에 재선했죠. 네. 이분이 이제 최고위원을 한다는 것은 친박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르다 보니까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코레일 출신의 최인혜 의원을 투입을 시킨 걸로 보는데, 네네. 뭐 저는 이 두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정말 여성 최고위원의 비중이 많이 가벼워졌다 이런 네네.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훌륭한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있고 물론 최고위원 했지만 이혜원 최고위원도 있고 한데 너무 이 가벼운 여성 의원들로서 최고위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시 이거 국민들한테 감동을 못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박계가 지금 어떤 권력을 좀 잡고 있다고 하면은 네. 이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런 조그마한 권력을 얻기 힘쓸 게 아니고 네네. 사람을 골라가지고 투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감동이 없는 거죠. 네.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선수가 좀 낮아지고 좀 말씀하신 이런 평가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의 하나의 구조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표랑 최고위원을 따로 뽑기 때문에 예. 상당수의 강력한 후보들은 대표에 몰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과거에는 이제 집단지도 순수성 집단지도 체제는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최고위원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선수가 상당히 최고위원들도 높게 그렇죠. 배정이 됐는데 예. 여기서 이제 높은 사람들은 다 대표에 몰려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최고위원 자리를 몰리다 보니까 네네. 결국에 뭐 재선급 이제 초선급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네네.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새누리당이 어떤 젊은층이라든가 미래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최고위원들이 좀 젊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네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후보를 이제 출마한 후보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개파적으로 지금 분배가 되어 있고 네네. 다수의 지금 친박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또 구성 회의를 할 때 보면 이제 대표가 굉장히 강력해지긴 했지만 예. 여전히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즉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즉 친박계에서는 다수의 친박계 최고위원들 배치함으로 해서
대표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안 그래도 보면은 뭐 7명 정도가 지금 출마 선언했는데 2명 빼고는 전부 지금 다 5분들이 다 친박계 의원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견제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좀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는 그 단일 지도 체제로 가기 때문에 네네. 최고의 힘이 좀 많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원진 의원, 이장우 의원 친박 중심으로 많이 나와 있고 네. 비박이 한 2명 나와 있고.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상징성이 여성목이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비박계한테 줄 수 네네. 없다는 게 이제 친박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 최고위의 구성을 친박 중심으로 오면은 그 당 대표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게 친박 쪽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네. 또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새누리당의 그 비대위인가요? 여기서 그 단일성 지도 체제를 이제 그 이번에 확립을 하고 이게 분리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동안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 역사를 쭉 보면은 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뭐 집단적 뭐 단일 체제 뭐 하여튼 이래 가지고 그 약간의 그 세부적인 규정만 왔다 갔다 하게 변해 놓고 네. 계속 그 당 대표한테 정권을 준 적은 별로 없거든요. 네, 이걸 네. 보면은 그 세부 그 규정을 조율을 해 가지고 예.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지만 당 대표의 그 권한을 많이 그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조항들을 마련해 가지고 예. 어떤 그 친박의 어떤 그 세력을 구축하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파 갈등이 좀 심할 때는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건,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마지막 그 변수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문수 경기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변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녹취록 파문이 아닐까 싶어요. 27일 날 중앙윤리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좀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당대회 전에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윤리위원회가 어떤 독자성을 그만큼 갖고 있느냐. 예. 그리고 이 이슈는 녹취록의 이슈라는 것은 일종의 비박과 친박의 대결의 초절정의 부분에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윤리위원회, 취약한 윤리위원회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네.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안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상당한 위법의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에 제소를 해서 선관위가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조사를 해서 뭔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사안인 것이죠. 네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전대까지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예. 전대를 하고 나서도 이런 뜨뜻미지근한 이런 후유증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상 전대 이후에 어떤 지도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당에서는 오히려 윤리위원회보다는 선관위에 떠넘겨서 선관위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소식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김 교수 말씀 전적 네네네. 동감이고요. 뭐 네. 문제는 선관위가 또 뭐 머뭇거린다는 문제가 있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김희옥 비대위원장이나 이진곤 윤리위원장이 권한이 없을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당에서 해야 되는데 당이 국민들을 보고 환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더민주 송영길, 김상곤 후보가 공식 출마 회견을 했습니다. 이 소식 성유미 앵커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전 교육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까지 당내 범주류 3파전 양상인데요. 출마 선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5월 광주 정신을 되살려 잃어버린 호남 민심을 회복하고 야권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개파의 눈치를 보며 표를 구걸하는 대표는 필요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광주에서 시작했듯이 새로운 10년도 광주에서 열 수 있도록. 이 양강 구도는 바뀌었어도 친문을 향한 구애 경쟁은 여전합니다. 새 후보는 친노 핵심부로 불리는 경남 김해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 친문의 표심이 세 갈래로 분산돼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출마를 주저해왔던 비주류 측 이종걸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의 출마 변수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비주류 진영의 표가 결집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깔린 건데요. 당이 이렇게 한 세력으로 그냥 형성돼 버렸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날 정도의 그런 출마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로 출사표가 던져진다면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주류 내부 경쟁에서 주류와 비주류 간의 경쟁으로까지 확대된다면 더불어민주당 당권의 판세는 더욱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네, 어제 뭐 출마 회견 지켜보신 분들 중에는 좀 우아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하신 세 분을 보면 다 그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깝게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어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낸 것 같아요. 개파 청산 이런 목소리를 좀 낸 것 같은데 어떤 계산이라고 좀 보세요?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 원외 그 신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개파 청산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또 그 친문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문재인 대표하고 친하지 않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외 인사가 대표로 나가기 위한 그 메시지로 보는데 예. 저는 그 지금 이 그 뭐 야당입니까? 제1야당의 이 전당대회도 참 감동이 없다. 네. 이 새누리당도 감동이 없는데 네. 제1야당의 전당대회도 감동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그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새누리당보다는 그래도 원외 인사가 전 교육감이라는 이런 혁신 인사가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활기는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세 사람 모두가 지금 어떤 뚜렷하게 내거는 메시지가 없어요. 뭐 시대 네. 정신을 내걸어 가지고 뭘 좀 내세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 그 추미애, 송영길 그 다 참 역량이 훌륭한 경륜이 오래된 분들이지만 뭔가 새로움이 없어요. 네. 거기다가 김상곤 전 교육감도 생각보다는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는 예. 그 앞으로 세 분이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감동이 없다고 지적을 항상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감동이 뭐 크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가 네네. 보면 뭐 이 상식이 곧 진실인데 네. 지금 야권 통합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거기다가 이제 개파 청산 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3명 지금 나온 분들은 다 같은 개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 같은 입장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표들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즉 다른 개파에게 뭔가 러브콜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개파 청산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뭐 지향해야 될 부분, 특히나 이제 전대를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은 어떻게 가져갈 거며 그렇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네. 당이 실질적으로 미래의 어떤 당으로 변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들은 지금 제시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이종걸 의원이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3명 모두가 기존에 선언을 한 분들은 다 친문계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뭐 이 비주류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비주류 없이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굉장히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주류가 나온다면 여기서도 비주류 대 주류의 어떤 경쟁 관계가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종걸 의원의 출마 가능성 여부 어떻게 판단하세요? 참 저는 이종걸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은 것도 참 대단한 본인의 그 개인기인데 예. 뭐 나온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그 신선함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신선하지 않군요. 예, 네네. 황굴탈퇴해야 됩니다. 네. 그 어제의 이종걸이 아니고 내가 이제 새롭게 오선의 모든 걸 버리고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물쭈물하면서 지금 그 상당히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과연 그 이렇게 우물쭈물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본 사람이 당권을 잡게 나온 게 국민들 감동이 있느냐? 예. 저는 말이죠. 우리나라 이 그 정당에서 그 당대표 제도를 없애는 게 어떤가. 그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저 당대표 제도 없잖아요. 그냥 원내대표 시스템으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네.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원외에 많은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그 대표 체제가 이 구도가 돼 있는데 예. 지금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물어봐도 그 정말 감동이 없다. 그러면서 여의도만 바쁜 거예요. 여의도에 네. 무슨 그 대학 빌딩인지 거기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정치부 기자들만 바쁘고 여기에 감동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론만 바쁜 겁니다. 이런 정도라면은 저는 당대표 체제를 없애고 네. 차라리 미국식의 원내대표 체제를 가자. 그리고 제가 정치 지도자한테 좀 바라고 싶은 것은 그 트럼프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이단화가 나올 정도의 그런 그 환경도 우리가 그 구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단화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실력 있는 사람, 마이크 펜스를 그 실력 있는 그 주지사를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 볼 때 예. 지금 우리 그 여야의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만의 그 어떤 그 게임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죠. 네. 지금 참 감동. 어쨌든 전당대회라는 게 당의 비전을 보여주고 앞으로 그 내년 대선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보여주고 해야 될 텐데 당대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지금 뭐 이렇게 주의를 얼마나 끄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네네. 주의를 끄는 건 두 가지 요소인데요. 네. 하나는 사실상 갈등이죠. 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욕하면서도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그 안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더민주는 갈등 양상이 사실 전개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다. 그만큼 이제 더민주가 안정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개파 갈등이 마구 첨예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건 예. 상당히 이 정당 정치로서의 어떤 안정성을 지금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으로요. 예. 그런데 네. 또 하나의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런 갈등도 요소도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줌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갈등의 다른 말하면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쟁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예, 싸움으로 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들의 비전. 예. 지금 뭐 브렉시트건 트럼프 현상이건 모두 다 지금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상황이 안 좋아서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대가 어떤 변화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네네. 이 시대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삼김 시대를 겪고 삼김의 아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막을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즉 네, 네. 박근혜 대통령까지가 사실은 아류 시대의 종말이다라고 본다면 예. 그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한국 정치인들이 그런 새로운 시대의 정치를 모델을 제시하고 있느냐? 예. 이 정치의 모델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 모델, 사회 모델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제시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지금 양당의 어떤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누가 내 편이다, 내가 더 세다 뭐 이 선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동이 없는 것이겠죠. 지금 보면은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대부분 다 이제 뭐 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출마를 많이 좀 던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당권도 그렇고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권까지도 이제 친문으로 이렇게 좀 모양새가 꾸려진다면 그 동안에도 계속 이제 친문 쏠림 현상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항상 그 야당의 어떤 갈등 영상을 많이 보도를 했었죠. 제가 기억에 그 작년까지만 해도요 모든 그 종편이라든가 보도 채널에서 문재인 대표와 그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그 세력 간의 어떤 갈등을 뭐 거의 뭐 매일 보도하다시피 한 기억이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보면은 경쟁이고 또 경쟁이 다른 말은 갈등이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그 우리 영국 사례를 한번 보십시다. 브렉시트라는 그런 그 영국 사람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엄청난 결과가 왔기 때문에 보수당이 굉장히 당황을 한 겁니다. 예. 당황을 해서 새 당수를 뽑아야 되는데 새 당수가 총리 아닙니까? 예. 총리를 뽑아야 되는데 경쟁을 안 했거든요. 예. 이건 워낙 위기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다 말리고 메이라는 그 여성 총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굳이 지금 우리 그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들만의 그 전당대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야당이 그 잘해서 의석 많이 얻은 거 아니고요. 새누리당이 자살골 얻어가지고 오늘날 제일 야당이 됐는데 네. 이런 의미 없는 메시지 없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예. 정책 개발 많이 해가지고 정책 승부를 하는 건 또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김종인 대표가 요즘에 50대 기술론을 좀 띄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문재인 전 대표로 어떻게 견제하는 듯한 느낌을 좀 풍기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도와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후보가 된다면 예. 아까 말씀드린 감동 없이 후보가 된다면 예. 사실상 국민들에게 뭔가 감동을 못 주는 거거든요. 네, 각인시킬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당대표 경선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당 대표는 사실은 당 대선 후보 당권 후보들은 안 찾아다니고 네네. 사실은 대권 대선 후보들. 후보들만 네네. 찾아다니거든요.
그 기존의 당은 자기가 일정 부분 이제 만들어놨다라는 자신감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큰 선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었고 당의 어떤 안정화라든가 뭐 이번에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러지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좀 비춰준 거거든요. 네네. 이 당의 안정감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내년에 대선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내느냐. 예,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문재인 후보 혼자 나가서는 승리할 길이 없다고 보는 거죠. 네네. 따라서 50대 기수론이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실제로 뭐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면 이기는 것이고 예, 예. 아니면 50대 후보가 실질적으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과거의 어떤 뭐 삼김 시대처럼 네네. 누군가가 새로운 모델과 자기 주장을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 해서 예, 예. 희망을 주면서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예. 결국에는 그것이 본선에서 승리의 어떤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죠. 매기 효과 뭐 이런 걸로 그럴 수 볼 있는 수 있는 것이죠. 거겠군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반대인데 네. 오늘 아침에 그 김종인 대표가 그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하고 아주 뭐 한 페이지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그 문재인 대표를 그 어떻게 더 그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그 발언을 했다고 보셨는데, 근데 그 멘트를 보면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불쾌한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하고는 사이가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말미에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대선에서의 역할이 은연중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이제 그 당권도 한 7개월 해봤고, 내가 이걸로 만족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예. 그 나이는 많지만 뭔가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그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네. 그 김종인 그 대표의 여러 가지 생각은 그 50대를 격려하면서 의회 임무를 또 그 예상하면서 예. 그 본인도 염두에 두는 예. 그런 그 전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뛰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그거는 뭐 거의 아니라고 없다고. 보십니까? 몇 번이나 김종인 대표 스스로가 본인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했고 예, 예. 가장 목표를 지금 두는 거는 당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입당할 때부터 제일 최고의 목표로 내세운 것이 정권 교체였거든요. 메이커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정권 교체 얘기는 수시로 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제가 말씀 더 드리면 네네. 김종인 대표는 뭐 특정 그 정당, 네. 지금의 그 뭐 야당 민주당, 네. 또 새누리당 한때 또 갔었죠. 여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뭔가 그 나라에 대한 큰 틀의 어떤 정치를 본인의 하고 비전. 싶어하는 본인의 그 비전이 있어요. 예, 예.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나이가 걸림돌이었는데 네, 이번에 네. 미국 대선에서 나이를 완전히 해소를 시켜줬습니다. 뭐 샌더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욕심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그러니까 그 해봅니다. 부분을 지금 만나고 다니시는 이유는 본인이 하고 싶은 실현시키고 싶은 어떤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고 뭐 이런 어떤 복지 개념과 뭐 그 경제 발전, 그렇죠. 어떤 안보의 어떤 튼튼함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걸 누가 실현시켜 줄 수 대신해 있느냐?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후보들을 찾아내고 그 후보들을 결정적인 장면에서 도움으로 해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 갑자기 김종인 대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주말에도 사실 뭐 계속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끝으로 한 마디씩만 좀 짧게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이제 당분간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리멸렬하게 청와대가 끌고 간다면은 네네. 정말 당장 뭐 해는 안 있겠지만 네. 국민들이나 나라에 좋을 게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네. 뭐가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되면 자연히 이제 퇴진을 하게 될 텐데 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그 판단을 내려서 그 인사 개편할 때 우병우 수석 포함시켜서 네. 퇴진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휴가 다녀오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자, 지금 8.15 특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8.15 특사 목적이 사실은 뭐 뭔가 이제 전대가 끝나고 새로운 어떤 관계를 당청 관계를 만들고 사회 화합을 시키고 뭐 이런 어떤 출발점을 8.15 특사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8.15 특사 개각, 청와대 인사 뭐 이 8.9 전대 이 효과가 거의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블랙홀의 현상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뭐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이다. 네, 네.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만 사회 혼란을 적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을 좀 덜어낸 큰 부담을 덜어낸 일이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겸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